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58세 남성이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지만 단 3년 만에 모든 돈이 사라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사건. 만약 내 이야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절반 이상이 순자산 3억 원도 채 되지 않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집이나 전세 보증금 같은 묶인 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에 보이는 숫자는 많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5천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나는 준비됐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깨닫고 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1살이다. 21살에 처음 공장에 들어가 39년을 한 직장에서만 보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랬지만 그에게 돌아온 퇴직금은 겨우 6,500만 원이었다. 아내와 둘이 사는 오래된 전셋집,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의 생계를 꾸리느라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그는 퇴직을 앞두고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을 했다. 6천만 원이면 은행 이자가 연 200만 원쯤 국민연금이 매달 80만 원 나오니 아껴 쓰면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현실은 그 계산을 잔인하게 무너뜨렸다. 퇴직 한 달 만에 아내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 진단은 척추 협착증, 수술과 재활치료까지 포함해 들어간 돈은 3천만 원이 넘었다. 그 돈이 빠져나가자 남은 건 불과 3천만 원 남짓. 퇴직의 여운은 사라지고 불안이 그의 삶을 덮쳤다. 아내는 재활 때문에 집안일조차 할 수 없었고 생활비와 병원비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남은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은퇴한 지 반년이 되기도 전에 통장 잔액은 2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전기세, 가스비, 식비는 줄일 수 없었다. 2025년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식료품 값은 몇 달 사이 2배 가까이 뛰었다. 평소 사던 쌀 한 포대 값이 이렇게 비싸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생활비를 줄이려 매 끼니마다 반찬 가짓수를 줄였지만 그마저도 버겁게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이정우 씨의 몸이 문제였다. 은퇴 후 한동안은 괜찮았지만 어느 날 새벽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고혈압 초기 진단, 평생 병원 한 번 제대로 안 가본 그였지만 은퇴 후 반년 만에 부부가 나란히 약을 먹는 신세가 되었다. 약값과 정기 검진 비용까지 추가되자 매달 고정 지출은 더 늘어났다.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 5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통장을 열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번 달 남은 돈은 얼마일까? 앞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숫자는 냉정했다. 1,500만 원. 머릿속은 온통 계산뿐이었다. 이 돈으로 10년, 아니 5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결국 61살의 몸을 이끌고 새벽 2시에 집을 나섰다. 동네 물류창고에서 야간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시간당 10,000원 남짓. 무거운 박스를 옮길 때마다 무릎과 허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아내에게는 차마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회복 중이었다. 집을 나설 때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돌아올 때는 새벽 6시,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번 돈으로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민연금과 아르바이트 월급을 합쳐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빼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다.
은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빈곤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벽 일을 나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다. 평생 일하고도 결국 남는 건 고단한 몸과 줄어드는 통장 잔고뿐이었다. 이정우 씨는 요즘도 매일 계산기를 두드린다. 다음 달 전기세는 얼마나 나올지, 약값은 줄일 수 있을지, 아내의 재활치료비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답은 없다. 숫자는 잔인하게도 줄어드는 잔고만 보여준다. 남은 현금은 이제 겨우 1,000만 원을 조금 넘는다. 그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린다. 내 노후는 언제 끝날까? 그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60대와 70대가 똑같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3이 된 최민석 씨입니다. 그는 24세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시작으로 평생 현장에서 몸을 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 늙음은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부모에게 듣고 자란 그는 30이 되던 해에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하자. 주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30살에 벌써 늙은 걱정이냐? 하지만 그는 매달 월급의 30%를 무조건 저축하고 신혼집도 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원칙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0살이 되자 그는 작은 오피스텔 한 채를 구입해 임대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5만 원 남짓한 수익이었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이건 내 미래를 위한 씨앗이다. 이후 그는 소비를 줄이고 보험과 연금 상품을 체계적으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그는 동네 산책을 택했고 고급 외제차 대신 오래된 중형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그는 두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불리는 돈이다. 회사에서 은퇴가 가까워지자 그는 퇴직금을 안전한 채권형 상품과 일부 부동산에 나눠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료비 대비 준비였습니다. 그는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았고 아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과 실손보험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조심스럽다고 했지만 그는 늘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야. 60이 되던 해 그는 회사에서 조용히 은퇴했습니다. 받은 퇴직금은 8천만 원. 하지만 이미 그는 두 채의 임대용 소형 부동산에서 매달 1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고 국민연금은 부부 합산으로 한 달에 1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생활비를 쓰고도 남는 돈은 다시 저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퇴직 후 그는 곧바로 은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예상 지출을 기록하고 의료비와 물가 상승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앞으로 20년은 일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그리고 그 목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도시 근교의 아파트로 이사해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였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불안에 시달릴 때 최민석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익이 있다는 안정감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기쁜 마음으로 용돈을 줄 수 있었고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여행도 천천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사치하지 않았지만 매일이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걱정이 없으니 부부가 싸울 일이 없어요. 불안이 없으니 하루가 편안합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0살 때부터 한 걸음씩 쌓아 올린 준비,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노후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를 만듭니다. 지금도 그는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잔고를 보며 미소 짓는 그의 얼굴엔 여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불안으로 밤을 새우던 다른 친구들과 달리 그는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가계 자산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의 절반 이상이
순자산 3억 원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위값을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로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체 가구 중 1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가진 가구가 약 25%를 넘고 2억 원 미만까지 포함하면 40% 이상이 노후 자산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산의 구조입니다.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한국 가계의 자산 중 약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금융 자산의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노후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국가일수록 은퇴 이후 현금 흐름 부족으로 인한 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은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소득의 대부분을 연금과 단기,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45% 이상이라는 추정치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고령층 재정 안정성 보고서에서는 은퇴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개인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서 소개한 이정우 씨처럼 수천만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은퇴했음에도 불과 몇 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의 불안정성은 소득의 단절과 현금 흐름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집 한 채를 보유하거나 퇴직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은퇴 이후 최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금 자산과 안정적인 소득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장기 연구에서도 노후 빈곤을 막는 핵심 요소로 현금성 자산 비율과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혔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와 같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산의 절대 규모보다 얼마나 바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가가 생존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은퇴 가구가 보유한 총자산 중 절반 이상은 비유동성 자산이며 실제로 긴급 상황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의 20% 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가 막연히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노후의 안전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60대 이상 가구가 노후 최소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현금 자산은 최소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고려한 수치입니다. 해외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제시하며 노후에 필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화 속도와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정우 씨와 같은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의 한 단면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은퇴 세대가 같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정우 씨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지출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자산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유동성 높은 금융 자산으로 전환하고 은퇴 전 최소 5년 이상은 실제 은퇴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재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시 어르신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노후 설계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시니어 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해 은퇴자들이 직접 현금 흐름 관리와 연금 활용법을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노후 준비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해 재정 건강 심리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노인 일자리 은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이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자체 프로그램은 단순 복지 지원이 아니라 노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한국과 유사한 국가로 지역 커뮤니티 기반 현금 흐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지자체는 고령층에게 소규모 공공근로를 연결하고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지역 포인트 제도를 통해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은 Aging in Place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주거와 의료를 결합한 지원 모델을 확대해 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일정한 현금 흐름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은퇴자 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은퇴 전 현금성 자산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각 주별로 무료 재정 상담과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점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 비율을 높이고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지자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은퇴 전부터 생활비를 줄이며 현금 흐름을 만드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지역 사회는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규모 경제활동과 재정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 노후의 안전은 거창한 자산이 아니라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한 걸음을 떼는 것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산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도움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실질적 해답입니다. 낡은 손바닥 위에 남은 건 시간이었네. 돈은 흘러갔지만 사랑은 남아있었네. 그리고 준비한 자만이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었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지만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 후 몇 해도 안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건 고단한 몸과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뿐이었죠.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30살부터 한 걸음씩 미래를 준비하며 노후를 맞았습니다. 그의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한 걸음씩 준비한 선택이 그를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후는 아직 써 내려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길을 걸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와 눈물로 가득한 길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진 길을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조금 더 저축하는 일,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점검하는 일, 가족과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작은 대화가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노후는 결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웃으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걸어가 봅시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아버지가 오늘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가스불을 켜둔 채 잊어버린다면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나요?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3곳 중 한 곳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59세 남성은 두 아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드디어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의 전화, 형 아버지 좀 이상해.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계획이 멈춰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같은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 빨리, 더 무겁게 찾아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범한 한 가장이 겪은 현실을 통해 노부모 돌봄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깊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혜성 씨는 올해 62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았고 두 아들을 다 키워냈습니다. 지난해 막내가 결혼식을 올린 날, 그는 아내와 작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이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여행 가방을 꺼내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제주 올레길과 남해의 드라이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대화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났습니다. 어느 저녁 여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좀 이상해. 밥을 안 드시고 같은 얘기만 계속해. 가스불도 3번이나 켜둔 채로 잊었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직접 찾아간 아버지의 집은 숨이 턱 막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부패한 음식물 냄새, 눅눅한 벽지, 바닥에 굳어붙은 국물 자국. 소파 끝에 앉아 있던 아버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누구야? 우리 집엔 왜 온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몇 초간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서 있다가 겨우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혜성이에요. 큰 아들. 그러자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혜성이는 아직 애잖아. 이런 늙은이가 아닐 텐데. 그날 이후 혜성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가기 전 아버지의 집에 들러 가스불을 확인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냉장고에 상한 음식을 버렸습니다. 문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때로 너 왜 자꾸 따라다니냐라며 욕설을 퍼붓고 어떤 날은 한밤중에 문을 열고 뛰쳐나가 동네 주민들이 신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혜성 씨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달아갔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연금은 월 63만 원. 기초연금과 합쳐도 생계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치매 초기 진단 이후 약값과 검사비, 간병용품까지 매달 1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본인의 월급으로도 빠듯했는데 올해 초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년 다닌 회사에서 임금 피크제 대상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반강제 퇴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쉰내신 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답이 오지 않았고 하루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유지하는 생활. 육체적 피로도 무섭게 찾아왔습니다. 하루 5시간도 못 자는 날이 이어졌고 어깨와 허리는 늘 굳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거울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 메마른 입술, 무표정한 얼굴. 그는 욕실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렇게 늙어가겠지. 그리고 내 아들도 언젠가 나를 이렇게 볼까. 아버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하루는 혜성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손을 잡고 울었고 다음 날은 내가 내 인생 망쳤어. 라며 손등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약해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작아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분노보다 연민이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삶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 문제는 혜성 씨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비슷한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치매 걸린 장모를 돌보다 허리 수술을 했고 또 다른 이는 퇴직 후 부모 간병으로 집을 팔았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같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치매 환자만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돌봄의 무게는 고스란히 가족에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사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은 너무 느리고 얇았습니다. 그해 겨울 혜성 씨는 결국 아버지를 요양병원 대기 명단에 올렸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는 것 같다는 죄책감과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 집에서 마지막으로 목욕을 시켜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젖은 손으로 그의 손목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성아, 나 혼자 두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무릎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아. 난 아버지의 아들, 애들의 아버지, 당신의 남편일 뿐 정혜성이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거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나도 버티고 있어. 근데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5살의 김상우 씨입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20살 초반부터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살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치매 걸린 외할머니를 돌보느라 무너져가는 부모를 보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노후는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이 된다. 그 다짐은 40년 넘는 시간 동안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김 씨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은 늘 빠듯했고 새아이를 키우느라 숨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돈으로 소고기나 사 먹어라라고 놀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적금을 깨지 않았습니다. 40이 넘어서부터는 소액개인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을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보험료가 아깝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건 그때 웃으면서 낼 수 있는 돈을 아꼈을 때야.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50살이 넘자 그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 부양과 자신의 노후 돌봄을 동시에 고려해 작은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 시내 병원과 복지관이 10분 거리에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쓴 건 편의시설이 아니라 살림의 동선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아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 문턱을 낮추고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응급배를 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의 진짜 준비는 대화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과 꾸준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는 질문을 농담처럼 꺼냈고 식탁 위에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 대화 덕분에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돌봄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것. 2025년 봄, 김 씨의 준비는 빛을 발했습니다. 올해 초, 그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상황에서 허둥댔겠지만 김 씨는 침착했습니다. 이미 노후 자금에서 의료비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마련해둔 덕분에 수술비 850만 원을 한 번에 낼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내가 수술하는 동안 김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새 아이가 번갈아가며 병원에 찾아왔고 이웃들도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만 준비한 게 아니라 관계를 준비한 덕분이에요. 김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합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엔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그때마다 그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똑같이 부모를 돌봐야 했던 친구들 중 몇은 아직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 간병으로 퇴직금을 다 쓰고 지금은 하루벌이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말합니다. 준비는 돈만이 아니야. 돈은 수단일 뿐이고 진짜는 마음의 각오와 대화야. 그는 아직도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 자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역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요양병원 네트워크를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혹시 내가 내일 치매 판정을 받아도 내 아이들이 울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게 내 준비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김 씨의 선택이 특별한 이유는 균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위한 돌봄, 아이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기 위한 계획, 그리고 아내와의 마지막 시간을 지키기 위한 대비. 그 모든 게 얇고 긴 실처럼 이어져 그의 노후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0대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안에서 김 씨 같은 사례는 희귀합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리 생각하고 작게라도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신기한 사람이야. 우리 인생이 불안하지 않은 건 다 당신 덕분이야. 그 말에 김 씨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이 같이 만든 거야. 작은 전원주택 거실에는 저녁 볕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손주들이 남기고 간 장난감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준비한 건 결국 사랑이었구나.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이미 20%를 넘어섰고 2030년이면 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치매 환자 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치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등록된 치매 환자 수는 11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가족의 집에서 직접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혜성 씨와 같은 수많은 가족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치매의 돌봄 비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 데 드는 평균 연간 비용이 약 2,8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만이 아니라 간병인 고용, 생활보조 장비, 약값,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이를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간접 비용을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자녀가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의 정점에서 부모 부양으로 인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돌봄 은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해외 통계 역시 비슷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4년 발표한 글로벌 치매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 수가 5,500만 명을 넘었고 2030년까지 7,8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소모가 치매 자체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진행된 10년간의 추적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60% 이상이 우울증 또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 이상은 본인의 건강 문제를 방치하다가 심각한 합병증을 경험했습니다. 돌봄 스트레스가 가족 구성원의 평균 기대 수명을 5년 이상 단축시킨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이와 겹치면서도 더 가혹합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 부모 부양은 단순한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절반 가까이가 월 생활비로 120만 원 이하를 사용하며 버티고 있고 부모를 돌보는 자녀 세대의 70% 이상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나 중증 질환이 겹치면 가게는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혜성 씨처럼 부모의 돌봄이 시작되는 시점이 자녀의 퇴직 전후와 겹칠 때 재정적 타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부모 부양과 노후 준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세대가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치매 자체가 아니라 준비 없는 돌봄의 시작에 있습니다.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가족이 부모의 인지 저하를 인식하고도 평균 1년 이상 적절한 지원 체계 없이 버틴다고 밝혔습니다. 그 1년 동안 가족은 몸과 마음, 그리고 재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는 혜성 씨의 이야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초기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홀로 버티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소진 상태에 이르는 것. 그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가는 경험은 수많은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돌봄 위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치매는 이제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부족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요양시설 인력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정 돌봄 지원 예산은 아동 복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제 논문에서도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2023년 발간된 아시아 고령화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가족 중심 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장기적으로 폭발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혜성 씨의 사례는 통계 속 숫자를 현실로 보여줍니다. 치매 환자 한 명의 그림자는 단 한 사람에게만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 가족, 특히 중년 자녀, 세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부모를 돌보며 자신의 노후 준비가 무너지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는 순간들. 이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거대한 파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현실적인 고통을 줄이고 준비된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실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이라는 이름으로 2025년까지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읍면동에 설치된 케어 안내 창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으며 주민건강센터나 보건지소의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서비스로 정기적으로 혈압혈당 체크나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말벗 서비스, 외출 동행, 안부 확인, 생활지원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전라북도 등 일부 시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끼리 돌봄과 일자리를 결합한 노노라라 케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월 최대 45만 원의 활동비와 교통비, 복지 포인트를 지원받아 돌봄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 체계 내에서는 방문 요양, 쥐약간 보호, 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지원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가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요양보험 수급 등급 판정 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가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하나의 기관에서 식사 배달, 목욕 서비스, 일상 지원, 안부 확인, 병원 동행, 법률 의무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혜성 씨처럼 혼자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980년대부터 Family Caregiver Resource Centers라는 주 전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돌봄 제공자들에게 상담, 교육, 계획 지원, 휴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공식 돌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영국과 호주의 경우 돌봄자의 공간 권리와 심리적 회복을 위한 Care Assessment 돌봄자 평가제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자에게 휴식 지원, 단기 입소,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치매 환자가 사는 치매 빌리지 디멘치아 빌리지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가상의 마을에 살면서 카페나 극장 같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방식으로 인간다운 일상을 유지하도록 돕는 혁신적 방법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도달한 국가들이 입증한 효과적인 제도적 전략입니다. 지자체와 해외 선진 사례를 토대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 변화가 의심되면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재가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돌봄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 세대가 돌봄을 혼자 짊어지지 않기 위해 케어 안내 창구나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가족 돌봄 계획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돌봄자의 피로나 우울을 방지하기 위한 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예컨대 캘리포니아 모델의 가족 상담, 호주의 돌봄자 휴식 지원, 영국의 Care Assessment 활용 방식을 참고해 국내에서도 돌봄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회복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 내 치매 안심센터와 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예방교육,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족 상담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처럼 지역 내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 구조 네덜란드의 치매 빌리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마을 단위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모델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단순히 돌봄의 의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잘 설계된 시스템은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삶의 균형과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 또는 먼 미래의 자신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지역 서비스와 돌봄 제도를 알고 접근한다면 혜성 씨처럼 지치고 무너지는 길 대신 김상우 씨처럼 체계적이고 준비된 돌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와 실행이 가족의 삶을,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거지 읍면동 케어 안내 창구나 보건소,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 가족의 존엄과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손을 잡고, 한 번 더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해 매일 무너져가는 노후와 미리 준비해 행복을 붙잡은 노후. 정혜성 씨는 부모의 손을 잡으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끝없이 되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우 씨는 같은 나이에 가족과 함께 웃으며 우리가 만들어낸 내일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선택과 준비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의 작은 대화, 지금부터의 작은 준비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와의 대화, 가족과의 약속, 나 자신을 위한 계획. 그 한 걸음이 언젠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참 든든했다라고 말하는 순간으로 이어질 겁니다. 60대, 70대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불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아직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들으셨나요? 은퇴한 지 2년 된 59세 남성이 가족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성공한 사장님처럼 살아가려다 결국 집 한 채와 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사건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거실 식탁 위에는 카드 연체 고지서와 대출 명세서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더 두려운 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50대, 60대 가정 중 절반 이상이 같은 불안을 안고 산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체면, 언젠가 내 가족의 짐이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시선,
한때의 영광,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줄 알지만 어느 순간 그게 삶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때 잘 나가던 가장으로 불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내려놔야 할 것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씨는 64시다. 한때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박 부장으로 불렸다. 매일 정장을 입고 회색 BMW 외제차를 타고 출퇴근하던 시절 그는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2022년 정년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은 4억 원. 평생의 노력 끝에 얻은 그 돈은 가족의 노후와 그의 자존심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은퇴 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돈은 빛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낡은 BMW 한 대와 갈라진 가족뿐이었다. 퇴직 직후 성진 씨는 여전히 자신을 존경받는 부장님이라 생각했다. 아내 윤미 씨가 이제는 형편에 맞춰 살자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어? 아직은 괜찮아. 사람들 눈도 있는데. 명절이면 그는 늘 백화점으로 향했다. 부모님, 처가, 친척 선물을 준비하며 통장을 열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사람은 겉이 반이야. 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2023년 설날 윤미 씨가 계산서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당신, 우리 통장 잔액 진짜 확인해봤어? 알아, 걱정 마. 아직 충분해. 그 대답은 현실을 가린 자존심이었다. 문제는 은퇴 두 번째 해부터 시작됐다. 그는 남은 돈 일부로 작은 와인바를 열었다. 회사 후배들, 거래처 사람들만 와도 손님. 걱정은 안 해도 돼. 하지만 2024년 경기 침체와 고금리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반년도 되지 않아 매장은 문을 닫았다. 남은 건 수억 원의 대출과 쌓여가는 이자 고지서였다. 어느 날 밤 윤미 씨가 식탁에 고지서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성진 씨, 이제 BMW 팔자. 지금이라도 팔면 빚 조금은 막을 수 있어.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차 팔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박 부장이 망했다고. 난 그 꼴 못 봐. 윤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2025년 봄, 통장 잔액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날 밤, 고등학생 딸 은서가 방에서 나와 말했다. 아빠, 나 이번 달까지만 학원 다닐게. 엄마 힘든 거 다 보여. 성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윤미 씨가 조용히 말했다. 체면으로는 애 미래 못 지켜. 그는 그 말을 삼키듯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는 BMW 키를 손에 쥐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대기업 시절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장님, 오랜만에 뵙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다시 박 부장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모임 날 그는 낡은 BMW를 닫고 달인 셔츠를 입었다. 윤미 씨가 물었다. 오늘 어디서 만난다고 했지? 강남 호텔 뷔페 후배들이 잡았다네. 우리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 없어 보이면 안 돼. 난 그래도 부장이었어. 호텔의 밝은 조명 아래 후배들은 그를 여전히 부장님이라 불렀다. 예전엔 전설이셨죠. 하루 매출 억대 찍던 시절 기억나세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빛났다. 웃음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긁히는 카드 소리. 집으로 돌아온 밤, 윤미 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손을 떨었다. 이번 달 카드값 500이 넘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보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덮었다.
성진 씨는 말없이 BMW 키를 쥔 손을 내려다 봤다. 몇 달 뒤 대출 이자는 돌려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은행에서 담보 압류 절차 착수라는 서류가 날아왔다. 윤미 씨는 이삿짐 상자를 접으며 말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집 아니야.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 체면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성진 씨는 낡은 BMW 옆에서 중얼거렸다. 차라도 지키면 사람들이 덜 불쌍하게 보겠지. 그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집은 비었고 가족은 흩어졌다. 남은 건 체면을 위해 끝까지 붙잡은 외제차 한 대와 무너진 그의 노후뿐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2인 김태수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은 퇴직금 3억 2천만 원과 부부가 평생 모은 8천만 원의 저축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할 때 태수 씨에게도 주변에서 숱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카페가 대세라던데 내 인맥이면 무슨 가게든 할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다. 잃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무너진 노후는 다시 못 세운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20년 가까이 몰고 다닌 외제차를 중고로 팔았다. 주변에서 아깝다는 말을 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필요한 건 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이 차를 유지하려면 세금, 보험료, 유지비만 해도 한 해에 7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면 1년 생활비의 절반을 커버할 수 있죠. 아내 이정희 씨와의 첫 대화도 인상적이었다.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부부는 식탁 위에 전 재산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숨김없이 돈 얘기하자. 이 돈은 우리 둘의 남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야. 그날 두 사람은 3억 원을 세 개의 통장으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않을 노후 자금. 태수 씨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은퇴 후 소비 기준을 철저히 낮춘 것이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을 돌렸지만 퇴직 첫 설에는 직접 쓴 손편지와 소박한 건강식 세트를 준비했다. 형제들이 부장까지 한 사람이 너무 검소한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건넸지만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체면은 잠깐이고 노후는 평생이에요. 이 작은 변화는 부부의 대화를 바꿔놓았다. 더 이상 남들이 뭐라 할까가 아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가 중심이 됐다. 은퇴 2년 차, 그는 정부의 은퇴자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상담받은 첫 조언은 명확했다. 노후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투자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달 가계부를 쓰며 현금 흐름을 체크했다. 점심을 외식 대신 집밥으로 바꾸고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습관을 들였다. 이 모든 선택은 화려함을 잃는 대신 안정감을 얻는 과정이었다. 2025년 한국의 물가는 치솟고 대출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많은 은퇴자가 빚과 생활비 사이에서 허덕일 때 태수 씨 부부는 비교적 평온했다. 매달 국민연금 180만 원과 소득형 전환연금에서 나오는 9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했고 비상금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딸 소연 씨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편안해? 친구들 집은 요즘 돈 문제로 분위기가 항상 싸늘하다던데. 그 말에 태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불안이야. 우리는 불안부터 막은 거야. 태수 씨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다. 낡은 아파트, 중고차 한 대, 검소한 생활.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걸 지키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장면은 지난 겨울이었다. 부부는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서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윤미 씨가 말했다. 당신, 부장 때보다 지금 표정이 더 편안해 보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체면은 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거였어. 태수 씨는 은퇴 후에도 한 번도 큰 돈을 벌지 않았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 그 결과 그는 지금도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고 작은 여행을 꿈꾸며 살고 있다. 그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박성진 씨의 사례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특히 60대 가구 중 40% 이상이 퇴직 후 3년 안에 대출을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을 드러냅니다. 물가 상승률은 2025년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생활 필수품 가격은 2년 전 대비 평균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정 수입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은 실질 구매력에서 평균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근 보고서는 은퇴 후 초기 3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가 세운 가구보다 파산 위험이 3배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글로벌 재무연구소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는 퇴직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비를 지속한 집단의 자산 감소 속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적 소비 압박이라고 부르며, 은퇴 이후에도 직장에서의 역할과 체면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실제 재정 상태와 괴리를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이 심리가 가족 관계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한데, 한국제가족재정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차에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가정의 60% 이상이 부부 갈등과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과 부동산 같은 상징 자산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태도가 재정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은 해외 논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한 노후 재정 연구 프로젝트는 은퇴 후 차량 유지비와 체면, 소비를 줄이지 않은 가구의 평균 파산 위험이 그렇지 않은 가구 대비 2.7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장기 패널 연구에서는 퇴직금의 20% 이상을 초기 2년 동안 비필수 소비에 사용한 집단이 이후 10년 동안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45%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은퇴 후 첫 3년은 노후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 체면을 위한 소비와 상징적 자산 유지가 재정적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에서 재정 상태를 가족과 공유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노후의 안정성을 유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박성진 씨 사례와도 정확히 겹칩니다. 그는 퇴직 후 가족과의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체면을 위해 BMW를 끝까지 붙잡으며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재무 전문가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은퇴 후 첫 번째 실수는 수익이 아닌 지출에서 시작된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이런 경고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불안정한 연금 체계 속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노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가정의 눈물과 한숨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통계는 박성진 씨의 사례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전국 가계 재정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특히 60대 가구의 42%는 퇴직 후 3년 안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년 전 대비 6% 이상 높아졌고, 전기와 가스 같은 필수 공공요금은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실질 구매력은 평균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정 수입 없이 체면을 위한 소비를 유지하는 것은 곧 재정 악화를 의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은퇴 후 재정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퇴 초기 3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는 계획을 세운 가구보다 파산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퇴직 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비를 지속한 집단은 자산 감소 속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해외 장기 패널 연구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10년 추적 조사에서는 퇴직 후 첫 2년 동안 퇴직금의 20% 이상을 체면과 상징적 소비에 사용한 가구가 이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45%를 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차량 유지비와 명품 소비처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지출을 줄이지 않은 은퇴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파산 위험이 2.5배 이상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차량은 상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캐나다의 한 노후 재정 프로젝트에서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외제차를 유지한 가구의 70%가 5년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은퇴 후 첫 3년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시기이며 이 기간의 체면을 위한 소비와 상징 자산 유지가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재정 소통 부재가 갈등과 단절을 불러오는 결정적 요소라는 사실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제가족재정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차에 가계 부채가 급증한 가정의 60% 이상이 부부 갈등과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진 씨의 사례는 이 수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퇴직 후 가족과 재정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고 낡은 BMW를 끝까지 붙잡으며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체면이라는 이름의 소비가 빚을 만들고 그 빚이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반대로 해외 통계는 반대의 길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초기 은퇴 자산의 70% 이상을 보호하고 체면, 소비를 줄인 가구는 10년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돈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다. 특히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 지금 한국의 경제 환경은 이 경고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고금리, 물가 상승, 연금의 한계 속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노후를 뒤흔드는 시대. 그 무게를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박성진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체면은 빛나도 사랑은 더 깊어야 한다. 돈은 사라져도 믿음은 남아야 한다. 집은 무너져도 가족은 함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영광과 체면을 붙잡다. 결국 가족과 삶을 잃은 박성진 씨의 이야기. 또 하나는 불안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고 노후의 작은 행복을 지켜낸 김태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나이, 같은 출발선에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리지 않으신가요? 성진 씨는 낡은 BMW를 지키며 체면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 차 옆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반면 태수 씨는 외제차 대신 가족을 붙잡고 화려한 소비 대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은 크지 않아도 따뜻했고 통장은 두껍지 않아도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외형도 아닌 함께 살아갈 사람들 아닐까요? 노후의 진짜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는 미소와 손길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60대, 70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장 속 숫자보다 소중한 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온기이고 BMW의 로고보다 값진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 모두 태수 씨처럼 사랑을 먼저 지키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체면이 아니라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가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분명 절약하면서 사는데 왜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매달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큰돈 쓴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대체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부산에 사는 62세 김영자 씨는 매달 생활비를 아껴 쓰는데도 한 달이 끝나면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손주 생일에 작은 선물, 친구 돌잔치에 낸 축의금, 하루 한 잔의 커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소비들이 모여 어느새 노후를 흔드는 구멍이 되어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알지 못한 채 지갑에서 새어나가는 돈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위협하는 조용한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하나의 선택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67세 윤상우 씨는 매달 초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숫자는 점점 작아지고 그와 반비례하게 불안은 커져만 간다. 손에 든 지갑은 가볍다 못해 허전하다. 그 지갑은 이제 텅 빈 노후라는 그의 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됐다. 윤 씨는 한때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35년을 성실하게 일했고 62세 명예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3천만 원이었다. 퇴직식 날 후배들이 건넨 꽃다발과 회사에서 준비한 기념패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여보, 이제 진짜 편하게 살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 말에 윤 씨도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다. 걱정 없이 살자. 그때만 해도 그의 지갑은 묵직했고 마음도 든든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지갑은 텅 비어 있다. 더 무서운 건 윤 씨 본인이 말하는 한마디였다. 난 큰돈 쓴 기억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퇴직 후 첫 해 윤 씨의 일상은 한없이 평화로웠다. 새벽 알람 대신 햇살에 눈을 뜨고 아내와 함께 천천히 아침을 차리는 여유. 평생 회사와 집을 오가며 보낸 그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 행복했다. 딸이 아기를 안고 집에 들어왔을 때 윤 씨는 손주를 품에 안으며 약속했다. 할아버지가 뭐든 다 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처음엔 작은 장난감 하나였다. 아기 신발 한 켤레, 귀여운 모자. 하지만 손주는 빠르게 자랐다. 첫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용돈 봉투가 오가고 학원비 일부를 보태주면서 윤 씨의 마음은 뿌듯했지만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 손주가 말했다. 할아버지, 이번엔 뭐 사줄 거예요? 그 말은 귀여웠지만 동시에 그의 어깨를 살짝 무겁게 눌렀다. 아내도 가볍게 농담했다. 당신 이번 달은 또 뭐 사줄 거야?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럴 때 쓰려고 평생 일했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다. 관계도 문제였다. 퇴직 후 연락이 뜸해진 회사 동료들이 있는 반면 동창 모임의 연락은 오히려 늘어났다. 상호야, 이번에 민호 아들 결혼한다. 너 빠지면 섭섭하다. 이번 주말 영철이 칠순이야. 얼굴 좀 보여. 윤 씨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체면도 있었다. 축의금은 항상 남들 수준에 맞춰 10만 원 이상.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그의 카드가 나왔다. 오늘은 내가 살아. 내가 있으면 우리 든든하잖아. 친구들의 농담 섞인 말에 윤 씨는 한사코 웃으며 결제했다. 그렇게 한 달에 수십만 원, 1년이면 수백만 원이 관계 유지비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항상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랜 친구들이잖아. 하지만 그 괜찮겠지가 모여 퇴직금의 한 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집 문제는 결정타였다. 퇴직 후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제 도심 떠나서 조금 작은 집으로 갈까? 관리비도 덜고 공기도 좋은 데서 살자. 하지만 윤 씨는 단호했다.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이 동네에 떠나면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말했다. 이번엔 월세로 전환해야겠어요. 보증금 줄이고 월세는 120만 원. 윤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뭐 우리가 그 정도는 내지. 하지만 매달 나가는 120만 원은 퇴직자에게 너무 무거운 숫자였다.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를 합치면 매달 고정비만 200만 원을 넘었다. 아내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려 할 때 윤 씨는 먼저 통장을 열어봤다. 이번 달은 좀 참자. 다음 달에 가도 되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 서운함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렇게 미룬 병원비는 결국 아내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 윤 씨는 어느 순간부터 계산기를 두려워하게 됐다.
퇴직금 5억 3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난 진짜 큰돈 쓴 적이 없다니까. 새 차를 산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매일 마셨던 카페에 커피 2잔, 손주에게 쓴 작은 선물, 친구 모임의 식사비, 그리고 월세. 그 사소한 것들이 조용히 그의 지갑을 비우고 있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윤 씨는 계산대 앞에서 멈췄다. 장바구니 속엔 손주 과자와 장난감이 또 담겨 있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진짜 이거 다 필요해? 윤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쓰는 돈은 필요라기보다 습관이었다는 걸. 가장 가슴 아픈 건 지난해 겨울이었다. 손주가 독감으로 입원해야 했는데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이번 달은 좀 힘들어요.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윤 씨는 대답 대신 지갑을 열었다. 잔액은 28만 원. 결국 그는 카드론을 신청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지갑은 한없이 가벼웠다.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 그의 입에서 나온 건 후회도 분노도 아닌 공허한 한숨이었다. 퇴직식 날의 든든함은 사라지고 불안만 남았다. 요즘 윤 씨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도대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러다 거실 서랍에 놓인 낡은 지갑을 본다. 그 지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지난 5년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빳빳했던 퇴직금의 무게 대신 사소한 소비와 습관이 남긴 가벼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두려움. 노후의 가난은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윤 씨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준다. 작은 선택, 사소한 지출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지갑을 들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사는 66세 장은철 씨는 은퇴 후 누구보다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국내 유명 전자회사의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5억 5천만 원,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쓰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퇴직을 5년 앞두고 장 씨는 아내와 매주 저녁 식탁에서 미래 회의를 열었습니다. 둘만의 규칙이 있었죠. 우리의 70대는 지금부터 만든다. 매달 가계부를 함께 펼쳐보며 생활비, 고정비, 소비 패턴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철 씨, 이 집은 너무 커. 관리비만 매달 40만 원이야. 지금 옮기자. 그래. 지금 옮겨야 나중에 편하지. 그들은 퇴직 3년 전 과감히 도심의 35평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의 23평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던 관리비와 유지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그 차액을 고스란히 노후 생활비 계좌에 넣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데 왜 벌써 줄이냐고 했지만 장 씨 부부는 확신했습니다. 늦기 전에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손주 사랑도 남달랐지만 그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는 작은 공책을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약속장이야. 장난감은 1년에 2번 대신 매주 토요일엔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낼 거야. 그는 돈 대신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매주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계절마다 작은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함께 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물건보다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걸 아네요. 참 따뜻하게 자랐어요. 장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잊혀져도 같이 걸었던 길은 남으니까요. 관계 유지에서도 그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그는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를 걸어 한 명씩 안부를 묻고 진짜 소중한 친구를 골랐습니다. 영수야, 우리 둘만 밥 한번 먹자. 오랜만에 내 얘기 듣고 싶다. 그는 모임을 줄이고 깊은 관계만 남겼습니다. 축의금도 바꿨습니다. 무조건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친밀도에 맞춰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처음엔 눈치가 보였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해했습니다. 은철아,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퇴직 후 그는 가장 먼저 고정비 다이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자동이체 서비스, 보험 상품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구독을 해지하고 매달 5만 원씩 나가던 사용하지 않는 보험을 중단했습니다. 작은 절약이었지만 그 덕분에 매달 30만 원 이상을 아꼈습니다. 또한 그는 무소비 데이를 부부가 함께 실천했습니다. 매달 5일 지갑을 열지 않는 날을 정해 그날은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하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산책과 독서를 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을 안 쓰는 하루가 불편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 없는 하루가 자유롭구나. 그의 삶이 특별히 빛난 건 위기가 닥쳤을 때였습니다. 퇴직 2년 후 아내가 무릎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년배들이 병원비 앞에서 망설일 때 장 씨는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준비했잖아. 그는 의료비 계좌에서 바로 돈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수술 후 회복하면서 말했다. 여보, 우리 진짜 잘했어.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야. 장 씨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노후 준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상태구나. 지금의 그는 매일 아침 텅 빈 지갑이 아니라 가볍지만 든든한 지갑을 열어봅니다. 안에는 현금 몇 장과 함께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그의 인생의 증거입니다. 친구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은철아, 넌 어떻게 이렇게 평온하냐? 우리랑 같은 퇴직자인데 왜 넌 불안하지가 않냐? 장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미리 가벼워지는 연습을 했거든. 덜 쓰는 게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거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잠시 말을 잃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윤상우 씨 같은 상황은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 가구의 약 45%가 매달 적자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큰돈을 쓴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소액 지출과 관계 유지비, 손주 관련 소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 같은 패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노후경제연구소에서도 6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 중 48%는 월 평균 소비의 절반 이상이 사소한 지출에서 발생한다고 답했고, 특히 손주와의 관계 유지, 사회적 체면을 위한 모임 비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노년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 역시 은퇴 후 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을 예측 불가능한 소액의 누적 소비로 꼽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러한 소비가 대부분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행복 관계 유지, 사소한 기쁨을 위한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재정 부담으로 바뀌는 것이죠. 또한 해외 연구들은 고정비의 부담이 노후 파탄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영국 노후경제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도심고가의 주택을 유지한 가구가 10년 내에 재정 위기를 겪을 확률은 주거비를 30% 이상 줄인 가구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60대 이후에는 고정비가 월 생활비의 50%를 넘을 경우 자산 소진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상우 씨가 월세 전환 이후 빠르게 재정 불안을 겪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5년을 지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황금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주거비와 생활비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이후에 소비 패턴이 고착돼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심리적 요인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노년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실험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15분 이하인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감정형 소비를 할 확률이 2.7배 높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사소한 소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도 혼자 사는 65세 이상 가구의 비필수 소비 비율이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보다 평균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윤상우 씨가 손주 선물과 모임 비용에 의존하며 작은 기쁨을 소비로 채우려 했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비를 감정값 소비라고 부르며 돈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마음의 공백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해외 연금경제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자산을 유지하는 가장 큰 차이는 지출의 자각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은퇴 후 10년간 재정 안정성을 유지한 가구는 공통적으로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을 매달 점검하고 특히 작은 지출에 대한 기록과 분석을 습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재정 위기를 겪은 가구의 70%는 지출의 절반 이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윤상우 씨가 말한 큰돈 쓴 기억이 없다는 말과 정확히 겹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후의 가난은 거대한 실패가 아니라 작은 무의식의 누적이다. 더불어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의 평균 자산 소진 속도는 계획을 세운 가구보다 2.3배 빠르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 전 5년부터 가계 점검과 소비 재설계를 시작한 부부는 은퇴 후 15년이 지나도 생활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78%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퇴직한 가구는 10년 이내 자산의 60% 이상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상우 씨처럼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단순합니다. 은퇴 후 재정 안정은 수익이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시작되고 그 지출 관리의 핵심은 큰돈이 아닌 작은 소비를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 해외 보고서에서는 이를 인비저벌 드라이브 AIM 보이지 않는 누수라고 부릅니다. 윤상우 씨의 사례는 그 개념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퇴직금 5억이 사라진 이유는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매일같이 열렸던 작은 지갑이었으니까요. 해외 연구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안전망은 수입이 아니라 소비를 의식하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의 다음 10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조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의 재정 관리는 거대한 절약이 아니라 작은 구조의 재설계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노후재무설계 지원 서비스는 만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상담을 제공하며 실제 가계부 분석과 지출 점검을 통해 생활비 구조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니어 생활경제학교를 운영해 은퇴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교육과 절약 실습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카드 명세서를 색칠하는 방식으로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자동이체 점검을 통해 숨은 고정비를 찾아내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어르신 자산관리 컨설팅은 특히 월세 전환 가구나 고정비 부담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절감 계획을 세워주며 실제로 참가자의 70% 이상이 6개월 이내 생활비를 평균 25%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년가계 점검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은퇴자 가구의 월별 지출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분석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불필요한 소비 항목이 발견되면 무료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에이징 웰 앳 홈 프로젝트를 통해 고정비 절감을 목표로 소형주택 이전을 지원하며 이사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해 노년층의 주거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의 경우 각주 정부에서 시니어 스펜딩 오딧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은퇴자 가구가 매년 한 번 지출을 공개적으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재정 파탄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시니어 무소비 챌린지를 통해 한 달 중 하루를 지갑 닫는 날로 지정하고 참가자들이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여 절약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참가자 중 상당수는 돈을 안 쓰는 하루가 처음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작은 경험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지역복지관과 연계해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 선물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돈이 아닌 시간을 손주와 공유하는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통해 손주 관련 소비를 줄이면서도 관계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캐나다 노년경제연구소는 노후의 소비 절약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전환이며 돈보다 시간을 투자할 때 재정과 관계가 함께 안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변화는 보이는 소비와 보이지 않는 소비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와 국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첫 5년은 지출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무소비 데이를 실천하며 소비의 경계선을 다시 그어보고 카드 명세서 색칠을 통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눈으로 확인하며 고정비를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해외의 법과 정책, 국내 지자체의 프로그램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무설계 서비스, 일본의 노년가계 점검법, 영국의 소형주택 이전 지원, 미국의 연간 소비 감사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같아요.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투자나 복잡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지갑을 한 번 덜 여는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텅 빈 지갑 속에 잊고 있던 내 삶이 있었다. 가벼운 지갑 속에 채워지는 건 평온한 마음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은 평생을 일해 모은 퇴직금을 손에 쥐었지만 어느 날 문득 텅 빈 지갑을 바라보며 난 큰돈 쓴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소한 지출 관계를 위한 비용, 습관처럼 반복된 소비들이 그의 노후를 조금씩 무너뜨렸죠. 그와 반대로 또 한 사람은 같은 길 위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돈보다 시간을, 체면보다 마음을 남겼던 그는 작은 집과 작은 소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발견하며 평온한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재테크도 엄청난 수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갑을 여는 순간을 스스로 선택했는가, 아니면 익숙한 습관과 눈치에 맡겼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지갑은 어떤가요? 무겁지만 불안한가요? 아니면 가볍지만 든든한가요? 우리의 노후는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작은 두려움이 올라오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라도 지갑을 덜 열어보세요. 덜 쓴다는 건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지키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하루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 오늘의 작은 절약이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노후, 돈이 아닌 마음으로 채워진 평온한 날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단순한 돈의 그릇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